나는 다른 학생들도 데미안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카인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흥미를 끌고 있는 듯했다. 적어도 새로 온 애에 대한 소문들이 돌았다. 내가 다 알기만 했더라면 어느 소문이든 데미안의 전모를 조금이나마 밝혀주었으리라. 어느 소문이든 풀이 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알았던 것은 처음에 데미안의 어머니가 매우 부자라고 소문났다는 것뿐이다. 그녀는 교회에 가지 않고 아들도 그렇다는 말들도 했다. 어떤 사람은 데미안 모자가 유태인인 걸 안다고 주장했지만 어쩌면 그들은 은밀한 회교도일 수도 있었다. 막스 데미안의 신체적 힘에 대해서도 더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그에게 싸움을 걸고는 그가 거절하자 비겁자라고 욕하는 그 반의 가장 힘센 학생에게 그가 무섭게 굴욕을 주었다는 것이 확실했다. 거기 있었던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데미안이 그냥 한 손으로 덜미를 잡아 꽉 눌렀을 뿐인데 그 애는 창백해졌고 나중에는 슬금슬금 달아났는데 여러 날 팔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어느 저녁에는 심지어 그가 죽었다는 말까지 돌았다. 별별 이야기가 한동안 주장되고 믿어졌다. 모두가 자극적이고 놀라운 소문들이었다. 그 다음 한동안은 잠잠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소문들이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떠돌았다. 데미안이 여자애와 사귀고 있으며 이미 알 건 다 안다는 소문이었다. 그 사이 프란츠 크로머와의 일은 불가피한 길을 계속 가고 있었다. 나는 그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 애가 드문드문 며칠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 해도 나는 그에게 얽매여 있었기 때문이다. 내 꿈속에서 그 애는 내 그림자처럼 함께 살았다. 나의 환상은 그가 현실에서 나에게 저지르지 않는 것조차 꿈에서 자행하게 했다. 꿈속에서 나는 전적으로 그의 노예였다. 나는 현실에서보다 더 많이 이 꿈들 속에서 살았다. 나는 본래 꿈을 많이 꾸는 편이었던 것이다. 이 그림자로 하여 나는 힘과 활기를 잃었다. 다른 꿈도 꾸었지만 크로모가 나를 학대하는 꿈,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는 꿈을 자주 꾸었다. 그리고 더 고약한 것은 심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나를 유혹하는 꿈이었다. 유혹했다기보다는 그의 막강한 영향력을 그냥 마구잡이로 행사하는 것이었다. 이 꿈들 중 가장 무서운 꿈, 내가 반은 미쳐서 깨어나는 꿈은 아버지를 습격하여 살해하는 꿈이었다. 크로머가 칼을 갈아 내 손에 쥐어주고 우리는 어느 가로수길의 나무들 뒤에 서서 누군가를 노리고 있었다. 누구를 노리고 있는지 나는 몰랐다. 그러나 누군가가 오고 크로머가 내 팔을 누르면서 내가 찔러 죽여야 하는 것이 저자라고 말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아버지였다. 그러다 잠이 깨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나는 카인과 아벨 생각을 그때까지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데미안 생각은 별로 더 하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 다시 가까이 온 것은 이상하게도 또 어느 꿈속에서였다. 나는 또다시 내가 견뎌낸 학대와 폭력의 꿈을 꾸었다. 그러나 내 몸을 타고 앉은 것이 이번에는 크로머 대신 데미안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새로웠고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내가 크로머에 의하여 고통과 저항 가운데서 겪은 모든 것, 그것을 나는 데미안에 의해서는 기꺼이 그리고 기쁨과 무서움을 똑같이 포함한 감정으로 겪었다. 이 꿈을 나는 2차례 꾸었고 그 다음에는 데미안의 자리에 다시 크로머가 들어섰다. 이 꿈들에서 내가 체험한 것 그리고 현실에서 체험한 것을 나는 오래전부터 더 이상 정확하게 구분을 못한다. 어쨌든 크로머에 대한 나의 나쁜 관계는 나름대로 진행되었고 내가 작은 도둑질을 해서 그에게 빚진 돈을 마침내 다 갚고 났을 때도 끝나지 않았다.
끝날 리 없었다. 그 애는 내가 저지른 도둑질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늘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히 그의 소나기에 들어있었다. 빈번히 그 애는 아버지에게 다 말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그럴 때 나의 두려움은 내가 그 일을 처음부터 스스로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데 대한 깊은 후회 못지않게 컸다. 반면 아무리 비참했어도 나는 다 뉘우치지 않았다. 적어도 늘 다 뉘우치지는 않았고 이따금씩은 모든 것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느낌도 들었다. 내 위에 어떤 숙명이 드리워져 있고 그것을 깨트리려는 시도는 소용없는 일 같았다. 우리 부모님도 이런 상황으로 적지 않게 괴로우셨을 것이다. 낯선 귀신이 들려 내가 그토록 친밀했던 우리들의 공동체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공동체를 향하여 마치 잃어버린 낙원을 향한 것 같은 격렬한 향수가 자주 엄습했다. 특히 어머니는 나를 악동이라기보다는 환자 취급을 하셨다. 그러나 상황이 진짜 어땠는지는 두 누이들의 태도에서 가장 잘 알 수 있었다. 매우 아끼면서도 나를 끝없이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태도 속에서 내가 일종의 신들린 사람이라는 것, 자신의 상태로 하여 비난당하기보다는 탄식을 받아야 할 사람, 그러나 그 속에 바로 악이 둥지를 틀고 앉은 사람이라는 것이 똑똑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여느 때와는 다르게 기도하는 것을 나는 느꼈고 이런 기도가 부질없음도 느끼고 있었다. 안도의 동경, 제대로 된 고해의 욕구를 나는 자주 타는 듯 느꼈다. 그러면서 또한 내가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모든 것을 바로 말하고 설명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먼저 느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정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몹시 아껴주며 실로 유감스러워 하리라는 것을. 그러나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운명이었는데 사람들은 일종의 궤도 이탈로나 보리라는 것을. 아직 11살도 안 된 아이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할 사람도 덜어 있을 줄 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일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인간을 보다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자신의 감정의 한 부분을 생각 속에서 수정하기를 익힌 어른은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생각을 잘못 측정하고 이런 체험들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그 당시처럼 깊게 체험했으며 괴로워했던 때도 드물다. 한 번은 비 오는 날이었는데 나의 박혜자로부터 성 앞 광장으로 나오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였다. 나는 광장에 서서 기다리며 흠뻑 젖은 검은 나무들에서 떨어지는 축축한 마로니의 이파리를 두 발로 헤집고 있었다. 돈은 못 가지고 왔고 크로머에게 뭐라도 줘야 했기에 케이크 2조각을 가져와 들고 있는 참이었다.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어딘가 한 구석에 서서 오래도록 그 애를 기다리는데 익숙해 있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바꿀 도리가 없는 것은 하는 수 없이 접어두고 받아들이게 마련이듯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침내 크로머가 왔다. 그날 그 애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 애는 내 가슴팍을 주먹으로 가볍게 몇 대 치고는 웃었고 케이크를 받고 심지어 축축한 담배를 내가 받지는 않았지만 권하기까지 했다. 유별나게 친절했다. 그래, 그가 떠나면서 말했다. 내가 잊지 않으려고 해두는 말인데 말이야. 다음번에는 누나를 데려와라. 큰 누나 쪽으로 말이야. 누나 이름이 뭐였더라? 나는 전혀 이해를 못했고 대답도 못했다. 그냥 어리둥절해하며 그 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못 알아듣겠어? 네 누나를 데려오라고. 알았어, 크로머. 하지만 그건 안 돼. 그런 걸 내가 해서는 안 돼. 누나도 결코 나하고 오지 않을 거고. 나는 그건 역시 늘 그랬던 것처럼 다만 농간이고 구실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주 그런 식이었다. 무언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여 나를 놀라게 하고 나에게 굴욕을 주고 그 다음에는 서서히 자기와 협상하게 했다. 그러면 나는 약간의 돈이나 다른 선물로 몸값을 주고 빠져나와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달랐다. 거부했는데도 그 애는 거의 화난 기색도 없었다. 글쎄 하고 그 애는 얼버무렸다. 네가 잘 생각해 볼 테지. 니네 누나와 알고 지내게 되었으면 한단 말이야. 한 번쯤 알고 지내는 거야 되겠지. 그냥 누나와 같이 산바하러 가. 그럼 내가 낄 테니까. 내일 휘파람으로 부를게. 그때 다시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 애가 떠나고 나서 갑자기 그 애가 원하는 것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깨달았다. 나는 아직 완전히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소년들과 소녀들이 조금 나이가 들면 그 어떤 비밀에 찬 금지된 상스러운 일들을 함께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알고 있었다. 이제 그러니까 아주 갑자기 일이 얼마나 엄청난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나의 결심이 즉시 확고해졌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크로머가 어떻게 내게 복수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할 엄두조차 안 났다. 나에게는 새로운 고문이 시작되었다. 아직도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절망적으로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나는 텅 빈 광장을 건너갔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노예 상태였다. 그때 상쾌하고 낮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나는 놀라 빨리 걷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더니 한 손이 뒤에서 부드럽게 나를 잡았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잡힌 척했다. 형이었구나. 나는 불안정하게 말했다. 깜짝 놀랐어.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때보다 더 어른스럽고 압도적이며 꿰뚫어보는 사람의 시선인 적은 없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거 유감인데? 그가 특유의 공손하면서도 아주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들어봐. 누가 놀라게 한다고 그렇게 놀라서는 안 돼. 그렇긴 하지. 하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뭐. 그런 것 같지? 하지만 알아도 너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어떤 사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면 그 사람은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야. 궁금해지지? 그 사람은 생각하게 돼. 네가 이상하게도 잘 놀란다고. 그러고는 계속 생각하지. 사람이 저러는 건 바로 겁이 날 때인데라고. 겁쟁이들은 언제나 불안하지.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너는 원래 겁쟁이가 아니야. 아, 물론 영웅도 아니지. 지금 넌 뭔가 겁나는 일이 있어. 겁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래, 사람을 무서워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야. 날 무서워하진 않지? 아니면 무섭니? 아니야. 전혀 안 무서워. 그럴 테지. 하지만 네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난 몰라. 날 내버려도 나한테서 뭘 바라는 거야? 그는 나와 나란히 걸었고 나는 더 빨리 걸었다. 도망칠 생각을 하며. 곁에서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한번 가정을 해봐. 그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내가 널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야. 아무튼 나한테는 겁을 낼 필요가 없어. 너하고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 재밌기도 하고 네가 거기서 꽤 쓸모 있는 걸 배울 수도 있어. 한번 주의에 들어봐. 나는 이따금씩 독심술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써보곤 해. 무슨 나쁜 마법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면 아주 이상해 보이지? 그걸로 사람들을 아주 놀라게 할 수 있어. 자,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좋아해. 혹은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는데 이제 네 마음속 모습이 어떤지를 밝혀내보고 싶은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미 시작했어. 내가 널 놀라게 했지?
넌 그러니까 잘 놀라는 거야. 즉, 어떤 두려움이나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그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지배할 힘을 내주었다는 것에서 비롯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뭔가 나쁜 일을 했어 봐.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알고. 그럴 때 그가 너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는 거야. 알아들었니? 이제 분명하지? 안 그래?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언제나처럼 진지하고 영리했다. 그러면서도 또 너그러웠지만 온갖 정다움이 깃들여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엄격했다. 정이나 혹은 뭔가 그 비슷한 것이 거기에는 있었다. 나는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그는 마술사처럼 내 앞에 서 있었다. 이해했니? 그가 다시 한번 물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한테 말하는데 말이야. 이건 우스꽝스러워 보여. 독심술 말이야. 그러나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언젠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게 꽤 정확하게 말해줄 수도 있어. 딴 이야기지만 말이야. 네가 한 번쯤 내 꿈을 꾸었으리라 생각해. 하지만 그런 건 관두자. 넌 명석한 소년이야. 대부분의 아이들은 참 멍청하지. 나는 때때로 내가 신뢰하는 명석한 소년과는 어디서든 이야기를 즐겨하지. 괜찮겠지? 그럼 괜찮고 말고. 다만 난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 한번 즐거운 실험을 계속해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낸 거야. S라는 소년이 잘 놀란다. 그 애는 누군가를 무서워한다. 필시 그 애와 이 상대방 사이에는 몹시 불편한 비밀이 하나 있다. 대강 맞지?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의 목소리에, 그의 영향력에 굴복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내 자신에게만 나올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모든 것을 아는 목소리는 아니었을까? 내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아는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데미안이 내 어깨를 힘차게 두드렸다. 그럼 맞는 거지?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딱 한 가지 질문만 더 할게. 아까 저기서 가버린 애 이름이 뭔지 너 아니? 나는 흠칫했다. 건드려진 나의 비밀이 고통스럽게 내 속에서 다시 움츠러들었다.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누구? 다른 애는 없었어. 나뿐이었지. 그가 웃었다. 그냥 말해. 그가 웃었다. 그의 이름이 뭐지? 나는 조그맣게 말했다. 저 프란츠 크로머 말이야? 흡족해서 그가 내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브라보! 넌 똑똑한 녀석이구나. 우린 친구가 되겠다. 그런데 내게 해줄 말이 있어. 그 크로머는 말이야. 아니면 이름이 뭐든 간에 나쁜 녀석이야. 그의 얼굴에 자기는 악당이라고 쓰여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내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 애는 나빠. 사탄이야. 하지만 그 애가 아무것도 알아서는 안 돼. 맙소사. 제발 그 애가 알아서는 안 돼. 그 애를 알아? 그 애가 형을 알아? 조용히 좀 해. 그 애는 갔어. 그리고 날 몰라. 아직은 몰라. 하지만 그 애에 대해 알고 싶은걸? 그 애는 공립학교에 다니니? 몇 학년인데? 5학년. 하지만 그 애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제발 그 애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걱정 마. 너에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아마도 넌 그 크로머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들려줄 마음이 없겠지? 그럴 수 없어. 안 돼. 나를 내버려둬.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그가 말했다. 안 됐다. 우린 이 실험을 좀 더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널 괴롭히지는 않을게.
그 애를 두려워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너도 알지? 안 그래? 그렇게 해서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야. 그런 건 떨쳐버려야만 해. 넌 그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해. 네가 제대로 된 사내 녀석이 되려면 말이야. 이해하겠니? 분명 형이 전적으로 오라.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걸? 형은 몰라.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네 생각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걸 보았겠지? 너 그 애에게 혹시 돈 빚진 거라도 있니? 그래, 그렇기도 해. 하지만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난 말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네가 빚진 돈을 내가 갚아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니? 내가 너한테 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부탁이야.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말아줘. 한마디도. 형은 날 불행하게 해. 날 믿어, 싱클레어. 넌 언젠가 너희들 사이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줄 거야. 결코 그러지 않을 거야. 결코. 내가 격렬하게 소리쳤다. 다 너 좋을 대로 해. 난 그냥 어쩌면 네가 나중에 한 번 더 내게 말하겠지 하고 생각할 뿐이야. 자발적으로 말이야. 당연하지. 내가 그 크로머처럼 굴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하지만 형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걸? 전혀 모르지. 거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뿐이지. 그리고 나는 결코 크로머처럼 굴지는 않을 거야. 그건 믿어줘. 또 넌 나한테는 아무것도 빚진 게 없잖니. 우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점차 안정되었다. 그러나 데미안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점점 수수께끼 같아졌다. 이젠 집에 가봐야겠다 라고 말하며 그가 빗속에서 자기의 외투를 더 단단히 여몄다. 한 가지만은 다시 말해주고 싶어. 우리가 벌써 이만큼 왔기 때문에 말이야. 넌 그 녀석을 떨쳐야 할 것 같다. 달리 안 된다면 그 애를 때려 죽여. 만약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좋겠어. 내가 널 돕기도 할 거고. 나는 새롭게 겁이 났다. 카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다시 떠올랐다. 무시무시해져 나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내 주위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럼 좋아. 막스 데미안이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나가. 우린 벌써 그 일을 하고 있어. 때려 죽이는 것이 가장 간단한 일이겠지만 말이야. 그런 일들에서는 가장 단순한 것이 늘 최선의 것이지. 크로머와 사귀는 건 좋지 않아. 나는 집으로 왔다. 1년쯤 떠나 있었던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나와 크로머 사이에 미래 같은 무엇, 희망 같은 무엇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섭도록 혼자 여러 주일 동안 내 비밀과 더불어 있었던가를 이제 비로소 알았다. 내가 이따금씩 기피했던 생각도 곧바로 떠올랐다. 부모님 앞에서 고해하는 것이 후련은 하겠지만 완전히 나를 구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 나는 고해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 낯선 사람한테다. 그리고 구원의 예감이 짙은 향기처럼 내게로 풍겨왔다. 그 후에도 오랫동안 내 두려움은 극복되지 않았다. 나의 적과 길고도 무서운 대결을 벌일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랬던 만큼 모든 것이 그렇게 고요하고 그렇게 완전히 비밀스럽고 조용히 흘러가는 것이 더 이상했다. 우리 집 앞에 들리던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한 일주일 동안. 나는 감히 그걸 믿을 수가 없었다. 속으로 망을 보고 있었다. 그 애가 갑자기 전혀 예기치 않은 바로 그때 다시 거기 서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러나 그 애는 나타나지 않았다. 계속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운 자유가 믿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내가 프랑츠 크로머와 마주치게 되었을 때까지도 나는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애는 바로 내 맞은편에서
자일러 가세를 내려오고 있었는데 나를 보자 움찔했다. 얼굴을 험하게 찌푸리더니 나를 피해 그냥 획 돌아서는 것이었다. 그건 나로서는 놀라운 순간이었다. 내 적이 나를 피해 달아난 것이었다. 나의 사탄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기쁨과 놀람이 나의 전신을 관통해갔다. 그 무렵 데미안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 학교 옆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말했다. 안녕 싱클레어. 너 어떻게 지내는지 좀 들어보고 싶었다. 크로모가 이제는 널 가만두지, 안 그래? 형이 그렇게 한 거야? 하지만 대체 어떻게 했기에?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 그 애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 그거 잘 됐구나. 언젠가 다시 나타나기라도 하면 안 그러겠지만 그 애야 뻔뻔한 녀석이니까 말이야. 그냥 그 애한테 데미안을 생각해 보라는 말만 해. 그게 무슨 말이지? 그 애와 싸운 거야? 때려준 거야? 아니, 난 그런 짓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 애하고도 그냥 이야기했어. 너하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애 자신한테도 이로울 거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해줬지? 오, 형이 그 애한테 돈을 준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런 방법이라면 네가 벌써 시험해 봤잖아. 나는 자꾸 캐물이려 했지만 그는 떠났다. 그리고 나는 그에 대하여 전에 느꼈던 느낌, 감사와 수줍음, 찬탄과 두려움, 헌신과 내면의 거부가 기이하게 뒤섞인 답답한 느낌으로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곧 그를 다시 보겠거니 했다. 그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또 카인의 일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질 않았다.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내가 믿는 미덕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을 어린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로 보였다. 그래서 내가 막스 데미안에게 전혀 감사해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도 별로 놀랍지 않다. 데미안이 나를 크로모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병들고 상했을지도 모른다고 지금도 나는 확신한다. 당시에도 이 구원을 나는 내 짧은 인생의 가장 큰 경험으로 느꼈다. 그러나 구원해준 사람을 그가 기적을 완수하자 나는 곧 제쳐두었다. 감사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말했듯 내게는 이상하지 않았다. 내게 특이하게 느껴진 것은 오로지 내가 보인 호기심의 결핍이었다. 나를 데미안과 접촉하게 했던 비밀들에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은 채 어떻게 단 하루라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카인에 대하여, 크로머에 대하여, 독심술에 대하여 좀 더 들으려는 욕망을 나는 어떻게 억제할 수 있었을까? 거의 이해가 안 되지만 일이 실제로 그랬다. 내가 갑자기 악령이 씌운 그물로부터 풀려났음을 나는 보았다. 다시 세계가 밝고 기쁘게 내 앞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두려움과 발작과 목을 죄는 심장의 격한 고동에 시달리지 않았다. 저주의 주문은 풀렸다. 나는 더 이상 괴롭힘 당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평소와 같은 학생이었다. 내 본성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균형과 안정에 이르려고 했다. 그렇게 본성은 무엇보다도 그 많은 추하고 위협적인 것을 떨쳐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다. 내 죄와 불안의 긴 역사 전체가 앞으로는 그 어떤 흉터도 인상도 남기지 않은 채 놀랍게도 빨리 내 기억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나의 조력자이자 구원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빨리 잊어버리려 했다는 것도 이제는 이해하겠다. 내 손상당한 영혼에 모든 충동과 힘을 쏟아 나는 내게 내렸던 저주의 고해로부터, 크로모의 무서운 예속으로부터 도망쳐 돌아왔던 것이다. 내가 일찍이 행복했고 만족했던 곳으로, 다시 열리는 잃어버렸던 낙원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밝은 세계로, 누이들에게로, 정결함의 향기로, 아벨이 누렸던 신의 호의로.